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임상 인문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의학과 의료의 현실과 그리고 그 현실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담론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한국의철학회가 이제 이번 창립 20주를 맞는데 그 20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논의의 초점은 저는 이 질문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철학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의료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담론들 또 이론, 개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죠.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탁상 공론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어떤 현실 또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철학이 좋은 철학이냐 어떠냐를 평가하려면은 그런 철학이 또는 그런 논의들이 그런 담론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또는 우리의 의료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 발표 내내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심으로 모든 걸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국의철학회 20년 회고와 전망입니다. 그 나머지 그 3번, 4번은 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철학회 20년 회고와 전망입니다. 2006년에 이제 우리 의철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한 몇 년 동안 정확히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꽤 오랜 동안 그 학교 설립 이전에 공부 모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의학자, 또 한의학자, 철학자, 또 뭐 인류학자 이런 분들이 아주 좋은 기회에 만나서 이런저런 공부를 같이 했던 정기적으로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회를 만들자 해서 학회가 만들어졌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를 가집니다.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우리 그 의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전망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고와 전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에 의철학회가 설립이 됐지만 또 그래서 그 해부터 이제 우리 의철학 연구라는 학회지가 발간되었습니다만 서양에서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 1976년입니다. 그러니까 8, 9, 10, 벌써 30년 앞서 있죠. 우리보다도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시간적으로 이게 늦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열을 판가름하는 기준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문제의식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질적으로 다른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쪽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학회를 만들 때 그 동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서양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이제 1990년대에 무슨 얼터너티브 메디신, 보완 대체 의학이라는 것이 한때 붐을 일으키면서 그 철학적 논의로 끌어들여와진 적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본격적인 그 의학 그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제도권 속에 처음부터라는 게 뭐 해방 이후입니다만 제도권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이 좀 달랐던 것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30년 차이를 가집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대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970년대에는 개념적 토대 형성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라는 1976년에 창간된 이 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서양의 의철학 관련 저널도 이건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오래된 것이고, 또 가장 그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개념적 토대 형성기, 개념을 주로 이제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그러니까 건강 개념, 주로 건강 개념, 그다음에 뭐 의학의 성격, 기본적인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총체적으로 논의됐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순진한, 그 우리가 의철학을 얘기할 때 의학의 철학 또는 임상철학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hilosophy of medicine은 의학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초기의 의철학은 주로 서양의 경우에요. 주로 임상철학, 임상의사의 철학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기울어져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철학을 이끌었던 사람은 대개 의사 출신이었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개념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들이 임상 활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다고 한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의료 지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첨단 생명의학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죠. 물론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시험관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무슨 뭐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이제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개념이 이제 혼란을 겪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생명 윤리라는 또는 의료 윤리라는 것이 이제 철학적 논의의 중심이 되죠. 그리고 주로 자율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적이죠. 아주 지극히 서양적이죠. 우리도 이런 윤리를 수입했기 때문에 초기의 윤리 논의가 거의 자율성 중심으로, 오토노미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렇게 확장기를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이후로는 기술이 아주 더 고도로 발달된 그런 것들이 발달되고, 특히 이제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소위 사이보그화가 진행되면서 몸의 개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적 토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윤리를 중심으로 특히 자율성, 인간 개인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개념, 확장된 몸의 개념, 기술과 통합된 또는 환경과 통합된 체화된 그런 그 개념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갑니다. 처음엔 주로 분석 철학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 분석 이런 것들을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실천적 인문학으로 이제 전이해 나가는, 실천적 인문학으로 시야를 넓히는 그런 대체적인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대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뭐 절대적인 틀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렇죠. 철학의 역할을 처음에는 응용윤리를 주로 생각을 했었죠. 윤리적 잣대를 제공하는 철학이니까요. 주로 이제 공리주의니 뭐 의무론이 이런 논의가 많이 됐고, 초기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본질적 인문학, 지식 체계 자체에 대한 의문, 또 인지라고 하는 문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인지의 문제, 인지혁명, 정보혁명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주요 방법론은 초기에는 주로 언어 분석 및 분석 철학이 그 방법론이었고, 이후에는 이제 현상학, 경험을 중심으로 보는 것, 그다음에 비판이론,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비판이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앞쪽에서는 주로 그 의학의 전문성, 생물학적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다면은,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의학이 생물학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작가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의학 외에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이 지역으로 이제 수렴돼 들어오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학제 접근이 이제 주류가 되죠. 그래서 다양한 논의들이 의철학 연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사의 역할은 초기에는 객관적 관찰자이고 기술자의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기능적 접근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의사 역할이 돌보는 케어링 비잉, 돌보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환자도 처음에는 질병의 숙주 또는 질병의 대상이었다가 점차적으로 고통받는 존재 또는 체화된 주체 이런 형식의 으로 이제 인식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이 뭐 전반적으로 그 의철학 의 논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30년 이후에 처음 창간된 의철학 연구, 한국의 의철학 연구는 어떠냐, 이렇게 네 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절대적인 건 물론 아닙니다만, 서양과 비슷하게도 초기, 물론 한 30년 뒤처집니다만, 제도적 생명윤리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주기세포 연구가 문제가 생명윤리 문제가 많이 됨으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생명윤리를 제도화하는 과정, IRB를 만든다든가, 지금도 거기 이제 거의 정착이 돼가는 단계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됐죠. 초기에는. 물론 그 이전의 문제는 이제 한의학과의 관계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한의학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논의는 점차 좀 배경으로 물러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생명윤리 그 연구가 주로 이어졌고, 그 이후로는 이제 비판적 사회이론이라든가 또는 뭐 정신의학 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 확대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비판적인 여기는 일기에서는 그 철학적 논의를 수용하는 거죠. 철학적 논의를 의학 내에 수용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기에 있어서는 그걸 약간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정신의학 담론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에 관련된 심신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면서 이제 정신의학 담론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기로 봤는데 1910년 이후 이제 현상학이죠. 주로 경험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몸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이제 의학이 논의가 됐다고 한다면, 이런 이 이후로는 몸이 겪는 경험, 사람이죠. 사람이 겪는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몸의 철학이 부상되기 시작합니다. 몸의 철학, 현상학적인 것. 그다음에 또는 뭐 막 존슨 같은 사람, 뭡니까, 그 체험주의, experientialism.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물질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험, 체험의 매개 또는 체험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철학들이 이제 논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데이터, AI, 뭐 정보혁명, 그다음에 인지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이전 시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문제들이 철학의 문제로 도입이 되죠. 그래서 기술 문제, 정보의 문제 또는 인지의 문제. 인지 문제는 이제 그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학의 바탕이 되는 생물학, 그 중에서 특히 인지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지구조라는 게 단순히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그 상호작용, 우리 몸 내부의 환경 또는 몸 외부의 환경, 그런 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인지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으면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고, 또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만 의학은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 학문이었지만 전차적으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새로운 담론 구조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래서 우리 그 의철학 연구도 이런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의사주도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도 많은 이제 그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들어온 임상의사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주도형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합니다만, 의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겪는 문제들, 인간적인 문제, 인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인문사회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해명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이제 중반에 와서는 2010년대 와서는 인문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이런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의 학자들이 의철학 연구에 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현상학, 분석 철학, 뭐 사회학, 법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면 초기에는 이제 이 의철학이라고 하는 우리 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만 또 동시에 의료윤리학회 또는 생명윤리학회 같은 것들이 학회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다 우리 의철학에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만 점차 이게 분화돼 나갑니다. 그래서 의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의료윤리나 생명윤리 같은 그런 어떤 응용 철학 에서 좀 떨어진 그런 어떤 조금 더 기본적인 논의들, 그런 뭐 경험이라든지 존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방면에 인문학자들 또는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투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다양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의료인문학을 전공한 석박사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신진 연구자들이 많이 등장함으로 해서 초기의 문제의식과는 많이 다른, 저는 아주 초기 사람입니다만 굉장히 그 문제의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이 투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네트워크도 굉장히 다변화했죠. 그러니까 초기의 문제의식과는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 철학 연구의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뭐 초기에 우리가 학회지를 만들 때 학회지의 방향에 대한 설정을 했고 그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있습니다만 20년이 지났으면 그것도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어떤 합의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다방면에서 어떤 투구를 받아서 그냥 그때그때 그걸 심사하고 출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좀 상실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저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저도 심사를 해보고 그러면은 투구하는 그 논문들에 보면은 이걸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신뢰가 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적 소양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다양할 수 있는 것이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처음부터 그렇게 확립된 분야가 아니고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현상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최소한도의 어떤 기준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적어도 어떤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어떤 상상 어떻게 보면 어떤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글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걸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와 투고자와 심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심사자가 그런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학적 소양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 저는 아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철학이 우리의 삶과 의료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투고되고 있는 글들 좀 보면은 그런 지향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 우리 학회 또는 학회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합의는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학회가 1년에 2번밖에 없고 뭐 어떤 학회 상시적인 활동들이 사실 굉장히 미약합니다. 전국적인 학회이고 막 여기저기 떨어졌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학문들은 대학에도 전문 교육기관이 있고요. 또는 사설 교육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요새 시중에 보면 인문학 공부하는 그룹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의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그런 데 가서 공부하기도 합니다만 의철학 그 자체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이 학교가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의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다시 정리해서 그것을 우리가 학교 회원들 또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교과서들도 번역된 것도 있고요. 또 그 저술된 의학 철학, 뭐 최정덕 교수님 쓰신 거 또는 돌아가신 진기용 교수님 쓰신 의학적 인간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제가 쓴 책도 몇 권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이제 그 이달 말에 나온 책도 한 권,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여러 번 그 의철학 교과서를 만들자는 논의를 하다가 중간에 다 엎어진 그런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인제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저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분야에 새로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석박사 과정생들 또는 우리 학교에 이제 투고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자들을 위해서 그 참고할 만한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인 기준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텍스트북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이 좀 필요하거든요.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토론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의견들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의견 차이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면 그냥 거기 덮어두고 마는 그런 좀 안이함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 적극적인 토론을 학회 차원에서 유도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리를 좀 해내고 일부 완벽한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오히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수렴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나가다 보면은 중심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화는 이루어졌으나 학문적 수렴이 안 되고 통섭이 미흡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통섭 문제, 통섭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통섭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다시 드려보면요. 여태까지 개념이라든가 또는 어떤 생명윤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거, 규범에 따라야 되는 규범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만족을 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이라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 이런 것이 아니라 실천 중심의 철학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방향에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천 중심의 철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탁상 공론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실천 중심의 철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철학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중심 또는 가르치는 사람, 뭐 교수자죠. 교수들이 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처럼 교과서 논의도 그런 것에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사가 아닌 환자 또는 교수가 아닌 학생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임상 실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 부분은 제가 마지막 네 번째에 임상 인문 의학이라고 하는 사례에 의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저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이건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대 구축이죠. 의철학 연구와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공유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모임이 모여서 어떤 그 워크숍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가 또 문서화된 그런 그 문서하는 작업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그 목표가 뭔지를 정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를 정의하고 또 그 연구의 과정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거를 우리 그 학회의 일반적인 규범, 아주 광범위한 거예요. 너무 스페시픽한 거는 돼서는 안 되겠죠. 대체적인 방향, 그런 지향성을
정하는 그런 과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기 어렵다면 이건 우린 이제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뒤에 실천 여기 말씀드린다면 핵심 주제가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의무화해서 투고자라든가 또 심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수강을 하도록 하고 물론 자기 의견이 당연히 있죠. 수강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투고나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이런 일들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에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많이 발전해서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